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산뜻하게 3부 문을 열어볼까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경제를 알아도 막 대박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쪽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이 투자자 국가소송을 ISD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패소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났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 FTA 체결 당시에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죠. 이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에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내 3대 가전사였죠.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당시 이제 채권단이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였습니다. 이 회사를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매각하려고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 다야니 가문이 이제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이 이후 이제 투자확약서에서 총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면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몰수했는데요. 다야니 측은 계약금 578억 원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채권단은 이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라면서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야니 측은 2005년이었습니다. 이자 등을 더해서 935억 원을 반납하라라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엔사나 중대 판정부는 지난해 6월 결정이 났어요. 한국 채권단이 잘못했다. 이 캠코가 한국의 국가기관이 인정된다라면서 730억 원의 지급 결정을 내렸고요. 네. 우리 정부는 또 이 판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대진 영국 고등법원에다가 판정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여기서도 패소한 겁니다. 이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소송 기간까지 이어진 추가 이자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 이른 건데요. 이번 사례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우리 정부가 이 첫 패소한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상당히 그 후폭풍이 우리가 현재까지 미치니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패소했다는 게 좀 슬프네요. 그리고요, 이 건 이외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많아요. 뭐 지금 가장 큰 건 중에 하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뭐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맞았냐 안 맞았냐 뭐 얘기하는 그런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맞습니다. 이 ISD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어떤 부당한 조치나 이 대우로 손해를 봤을 경우 개인도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경우에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이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라면서 제기한 소송은 무려 5조 3천 원에 달하는 가장 큰 배상건이고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당시에도 또 1조 원대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누적돼서 현재까지 IS 관련 청구 금액만도 9조 원을 웃도는데요. 이제 한미 FTA 체결 당시부터 경제 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아 왔는데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또 ISD에서 패소한 이 확정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대기 중인 다른 ISD 소송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이 국제 규범을 너무 안이하게 판의한 거 아니냐, 좀 범정부적인 세계적인 전략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그 대우 일렉트로닉 관련된 거는 받아놓은 계약금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자를 조금 그 세금 정도로 부담하면 되는데 금액이 아주 많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줄줄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기하급수적인 금액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패소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다 주택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사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11채 이상 가진 사람이 3만 7천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2.1% 756명이나 늘었는데요.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수입니다. 주택을 51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00여 명이었고요. 또 6채부터 10채를 가진 다주택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4%가 늘었는데 이렇게 이제 지난해 집부자가 늘어난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일단 주택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8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8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물량 잠김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오늘 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우리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황운하 경찰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죠? 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연락 온 건 없고요. 예. 검찰이 정상적으로만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 제가 굳이 검찰에 출석해서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별다른 의혹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뭐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겁니다. 예, 대한민국 법률에 네. 순응하는 것이 이제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이고요. 네. 또 기자분들이 저에게 언제 출석하냐고 거의 매일 묻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매일 궁금해 하시는데 예, 출석 일자가 정해지면 기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이고요. 네. 또 언론에서는 이제 변호인 선임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또 물어보시던데 네. 다행히 많은 변호인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의논도 할 거고요. 네. 예, 또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해야 하지만 네. 실제로는 대체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좀 익숙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른바 그걸 마사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사지에서 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서를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열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간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생각이고요. 네, 네. 예, 또 하나 저는 뭐 이렇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수석하지만 검찰도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소환하면 응해야죠. 검찰은 뭐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층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시민들에게 법 절차에 따르라고 하려면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네. 예, 또 하나 제가 검찰에 출석하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검찰권의 남용, 즉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도 함께 하겠다는 네. 그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연대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수사 관련 내용이 김기현 울산시장이 있을 때 그 박기성 비서실장 등 그 측근비리 수사를 이제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지휘를 황운하 청장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피해사실 공표했다. 직권남용이다.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 3월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고발이 되신 거였었잖아요. 그 전년도에 고발이 됐습니다. 2018년도요?
그러면은 2018년도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런 식이든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3개월 안에 다 검찰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작년에 만약에 기소가 고발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러면은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고발된 지 1년 6개월도 넘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1년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검찰의 해명은 뭐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검찰이 지금 생각하듯이 지금 그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듯이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면 예, 그 당시부터 했었어야죠. 네. 예,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선거 네. 개입을 했으면. 네. 예, 그런 중대한 사안을 1년 6개월 넘게 묵혀두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꺼내면서 제가 볼 때는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것은 물론 의혹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의혹을.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첩보를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보내고 또 청와대에 온 첩보가 송병기 부시장이 보냈다고 하니 네. 의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심을 가져올 만한 요소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섣불리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수사를 하면 안 되죠.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이게 정말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네. 아니면 경찰은 아주 정당한 토착비리 수사, 부패비리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리고 네. 그리고 어떤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를 몰아붙이고 그 경찰이 선거 개입 마치 있지도 않은 선거 개입 수사를 했거나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를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면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찰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잘못됐다라고 하려면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려면은 정확하게 내용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이 지금 그렇죠. 방향을 예. 방향성 가지고 한다. 예, 아니 검찰이 진실 규명하는 데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진실 규명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의혹이 있으니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송병기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의심의 여지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송병기 수첩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첩 내용도 모르겠고, 네네. 제가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 입장을 섣불리 말씀드리는 네. 것은 예, 그거는 옳지 않죠. 네. 예, 저는 이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중 경찰이 당시 맡았던 수사를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수사하고 짠다? 있으니까. 네, 프레임을 짜고 있다. 예,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네. 예,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진실 그 자체를 올바로 직시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턱대고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이첩했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걸 사명 수사다. 네. 또 그래서 무턱대고 선거 개입 수사다. 사실은 김기현 시장의 형제, 네. 비서실장의 토착 비리, 네. 권력형 부패 비리 이것이 덮인 것이 더 문제거든요. 예, 이 부분에 사실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덮여버린 이 부패 비리, 토착 비리를 밝혀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우선 황운하 청장께서 나에 대한 수사를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정서를 네. 내셨잖아요. 그랬더니 일각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 나오려면 90일 전에 공직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월 16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1월 16일 그 당시에 본인이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지 않아야지만 이 청장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서 지금 황운하가 이런 식으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요. 아니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하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네. 잘못 알고들 계신데 네. 정치에 가급적이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아, 예. 예.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누군가는 반드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를 사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에 좀 충실하고 네. 공적 가치에 헌신해온 그런 훈련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맡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권유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아. 예, 그래서 무슨 선거 출마 자체를 목표로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되고, 제가 수사 끝내달라고 검찰 수사를 끝냅니까? 아니, 제가 언제까지 수사 끝내달라고 검찰이 끝내냐고요. 너무 오랫동안 됐으니까. 네, 사실 네. 저기 청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다만, 수사를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예. 예, 다만 이 검찰이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네. 예, 오랜 동안 이미 오래전에 고발된 사건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와서 공직을 사퇴해야 될 사람을 상대로 공직 사퇴 시한은 다가오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진행하면 수사를 안 끝내준다면 네.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네. 제가 선거 출마 자체, 저는 선거 출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지. 검찰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저의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네. 그것이 경찰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역할이면 경찰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네. 입법의 영역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입법의 영역에 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다만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있고 공모 단임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부당한 이유로 제한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우리 처음에 이제 의혹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수사와 관련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부실 수사를 했다, 일부러 덮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 네. 비리 사건이었는데 왜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났고, 왜 지역업체인지 물어봐달라 그랬는데 경주업체라 그러면서 아니었다라고 그러고, 왜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걸까요?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이 크게 세 갈래거든요. 하나가 형제들이 관련된 토착비리 사건이었고, 네, 형제. 하나가 비서실장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고, 네. 하나가 모 대기업의 민원 해결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 다 매우 중대한 부패비리 사건입니다. 네네. 이것이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일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그마저도 불기소 처분을 덮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다시 밝혀야 할 사건들인데요. 그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김기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관련인데 이게 이른바 레미콘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그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레미콘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검찰이 이게 이제 그래서 직권남용이 됐는데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기를 네. 그 조례에 따르면 울산업체에게 일감을 좀 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당시 맡고 있던 레미콘 공급했던 업체가 경주 소재 업체인데 네. 경주 소재 업체에서 울산 소재 업체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사실은 경주 소재 업체가 아니라 울산 소재 업체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검찰이 그 기본 사실조차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억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이런 것을 경찰이 이런 실수를 했다.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검찰이 당장 구속했을 그런데 겁니다. 지금 황운하 청장과 함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를 했던 A경위가 구속기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개인 비리입니다. 예, 개인 비리. 그건 개인 비리를 받은 겁니까? 예, 개인 비리입니다. 그 직원이 네. 그리고 그 직원도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판 결과 지켜봐야 합니다. 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해서 나중에 무죄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재판 결과 지켜봐야 하지만 설사 유죄를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개인 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건과 무관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엮는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그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네. 법원도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또 핵심 아까 세 가지
부분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형제 사건, 비서실장 사건, 정치자금 받은 사건. 근데 여기서 형제 사건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이게 처음 예. 시작이었기 때문에 형제 부패 비리가 중요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정체불명의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김기현 그 시장의 형과 동생이 어떤 모 아파트 그 신축 그 업자 신축 네, 아파트 과정에서 그 네. 업자들에게 그 업자들이 그 인허가를 필요로 하죠. 아파트를 지려면. 그렇죠. 그 인허가의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그 아파트 건축업자 측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정황이 있거든요. 네. 즉 FIU 자료에 따르면은 그 적게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계좌에. 예, 그렇죠. 그 시기가 네. 그 시기가 어떤 인허가 관련 로비 이런 것이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매우 의심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형제들에게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게 수시로 들어온 돈이죠? 예. 예. 수시로 들어온 돈이죠. 한 번에 딱 목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나눠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예,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한대요? 예. 아니 근데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온 거군요. 짧은 기간에. 근데도 그걸 기억 못 한다? 예.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식이 이쪽으로 이해가죠. 그러면은 그 돈이 출처가 어딘지 또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걸 경찰이 당연히 그 시기는 김기현 전 시장의 시장 선거 시기였습니다. 네. 즉 그 돈 중에 일부가 불법적인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패비리 사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적 수사를 위해서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압수영장을 검찰이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왜 그 경찰에서 수사할 때는 확인을 왜 못하겠던가요?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군요.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막았으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막을 때의 사유는 뭐라 그러던가요? 검찰이 막는 사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 뭐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예,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예, 내막은 다른 이유는 따로 있죠. 수사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갈등 뭐 조정 이런 문제 나오니까 검찰과 대등하게 조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경찰도 이런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겠네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영장을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를 통해서 청구하는 이상은 경찰의 수사는 결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고 경찰 수사를 마음껏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 결과적으로 핵심은 고래고기였다. 3년 전에 이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고래고기가 검찰에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안가품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 감정적인 안가품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고래고기 사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 하나뿐은 아닐 겁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뭐요? 복합적인 게 뭐요? 경찰이 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은 지금까지 줄곧 방해해 왔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거기서 경찰이 성과를 내면 그럼 우리 검찰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는 줄곧 경찰이 수사를 성과를 내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예, 또 하나는 경찰 수사를 그럴듯한 성과 내는 것은 맞고 경찰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리한 수사나 해가지고 선거 개입 수사나 하고 그래서 무죄나 되고 이렇게 경찰 수사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은 못 믿을 때야 저기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 이런 국민 여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죠.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요, 이거 보세요. 그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초창기에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감찰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서둘러서 이 특감 반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풀지는 못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가 있다면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분의 선택에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죠. 그건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죠. 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강도 센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분이 극단을 선택하는데 검찰 수사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는데,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건 경찰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의 휴대폰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죠. 네. 그런데 그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검찰이 마치 뺏어가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마치 뺏어가듯이 급하게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거는 검찰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형식을 가지고 그걸 가져갔는데. 네, 뭘 감출까요? 뭘?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죠.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법률 전문가라는 그런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흥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법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니까 법원도 이를 적절히 통지하지 못해가지고 영장도 내주고. 그래서 사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그 외피를 쓰고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실제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통제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법원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아주 과잉 수사권 행사하기가 십상인 것이죠. 현재까지 이제 수사 방향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그 선입견을 배제하고,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밝힌다면 적어도 울산경찰은 청와대와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커녕 경찰청과도 전혀 어떠한 연결고리,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즉 울산경찰은 독자적으로 부패비리 수사, 토착비리 수사를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처 밝히지 못한, 덮여버린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의 주변 형제와 비서실장 또는 본인을 포함한 그 부패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찰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지금 이 사건도 이 한명수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걸 보면, 검찰은 선거 개입 수사라고 하는, 애초에는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봤어요. 근데 하명 수사 프레임을 짜서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명 수사라고 하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선거 개입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울산청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선거 개입 수사를 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김정은 성탄 도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입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북미 대치 고조, 한중일 연쇄회담, 한반도 운명의 한 주로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네요. 일면 사진도 좀 볼까요?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강제징집과 폭력을 당한 강제징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의 윤병기 위원장이 지난 토요일 오전 전두환 씨 집 앞에서 처벌과 사죄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 씨 집 대문 앞에 노란색 피해자 명패를 든 윤 위원장이 홀로 섰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제 소식을 다뤘네요. 일면 헤드라인, 한국 정부 ISD 첫 패소 확정, 외국 기업 소송 공포 현실화입니다. 오늘의 일면 작은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5.18 당시 검찰 보고서 광주교도소의 가매장입니다. 유족회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 희생자들이 안매장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지난 19일 발견된 49의 유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옛 광주 교도소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수십 구가 발견이 되면서 5.18 희생자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 아프실 분들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행방불명된 그런 분들의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행방불명이 된 그 남현규 씨의 형님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진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지금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네.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선 처음에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가슴 설레고 어찌됐든 유골을 찾아서 네. 안장해 주는 것이 행정하는 도리라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조금 설레기도 하고 오히려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데 지금 유골이 최소 5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5.18 관련성은 조금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묻어놓은 게 아니고 네네. 그 위에다 그냥 파가지고 한꺼번에 40구를 한꺼번에 일어나서 네. 이것은 5.18과 관련이 돼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있고 또한 옛날 교도소 직원이 네. 양심 고백을 한 게 있었어요. 교도소 직원이요? 2016년에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눈으로 목격을 했다 묻은 것을 그래가지고 그걸 파가는데 흔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았는데 지금 장소를 그때 잘못 오인했든지 해서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족들이 네. 183명이 전남대병원에다가 혈액을 채취해놨어요. 네, DNA 검사하려고요. 네,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혈액 채취해서 언젠가 나오면은 이렇게 DNA 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DNA가 맞으면은 그건 5.18하고 관련돼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세심하게 검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혈액하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한 사례가 나오면은
이분들은 전부 그 5.18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다 그냥 묻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왜 묻겠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 그 옛날 5.18 구매역에서 네. 신매역으로 옮기는 11기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상무관에서 옮겼기 때문에 정확한 5.18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6월에 네. 했는데 6명은 가족을 찾아야 5명은 무연고예요. 아. 그래서 지금 무명열사의묘라고 해서 지금 우리 5.18 묘제가 침묘회가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행불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는 이유, 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예, 가족이 없는 행불자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이제 바람은 지금 이번 같이 딴 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보는데, 네. 만약에 나오면은, 지금 5.18은 특별법이라, 상시법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오면은 지금은 어디서 인정해줄 기관이 없어요. 국가기관이. 그러네요. DNA 검사에서 이렇게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 후에 지금, 후속 조치가 안 된다? 예. 법을, 이제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 않고, 지금 6.25 같이 상시법이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나오면은 DNA 검사에서, 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해서 국회에다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이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네. 뭐 당장은 괜찮지만 이게 또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또 없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또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양심선을 한번 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선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좋은 전국에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네. 받아서 이거를 묻힌 목격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차에다 싣고 갔다 어디다 매장을 했다든지 또 비행기를 옮겼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목격자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잠깐만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으니까요. 형님 잠깐만요. 네. 당시에 행방불명이 된 남현규 씨의 형님이시잖아요. 우리 남진현 씨가. 네. 그 남현규 씨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0살입니다. 10살이요? 예. 그 아기가 왜 행방불명 됐죠? 뭘 하다가? 애기라고 행방불명 안 될 수 없죠. 그때 무차별 사격을 했는데, 노인 할 것 없이, 애기 할 것 없이, 지금 그 시시 나온 것마다 지금 애기 6월도 나왔다 그러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어린이 6명입니다. 6명.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남진아 씨는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32살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 애기예요. 막내예요. 그러면은 그 남현규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다녀야 하는데 그때 지적 장애가 좀 있었어요. 지적 장애가. 어려서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좀 그때 불편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전능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학교다가 그 통지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남현규 씨를 좀 남진아 씨 측에서 좀 돌봐주고 그래야 될 상황이었네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실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 됐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는 우리 생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 헤어졌어요. 또 헤어져요? 아이고. 네. 남현규 생모는. 네. 저의 생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내가 광주 그때 학동을 살 때인데. 네. 너무, 저도 돌볼 처지가 못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빴다. 그날 5월 22일 날. 네. 아버지 집에가 아버지 개원들이 많이 모여요. 항상 날마다. 네네네. 사랑 방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옛날 공무원 하다 그만두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장기도 들고 안타까워하시고 예. 그래갖고 모여 있는데 그날도 아침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정신병원인데 안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예. 그때 예. 당시에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그 가족들이 예. 모두 걱정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이 된 남영규 씨의 형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진현 씨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이 난항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잇따라 전화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죠. 북한이 준비했다는 크리스마스 선물. 어쨌든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뻐야 되는데 어째 받기 싫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지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이번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문가와 함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사실 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중국과 일본 정상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화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잇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건 대표가 서울과 그 도쿄 그리고 베이징을 다녀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과의 접촉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비건 대표를 대신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날은 이제 그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신진핑 주석, 그 다음에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제 이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무래도 뭐 미국도 뭔가 조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왜냐하면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네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죠. 부상에 대한 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비건이 뭐 빈손으로 어쨌든 귀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거 결실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놔뒀을 때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한 뭐 경고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런 이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아무렇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은 또 실제로 북한이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또 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 때문에 어떤 북한의 어떤 발언에 일개 부상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 신경 쓰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가 조금 목소리를 내니까 미국이 그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정부는 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드는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난번 한미 간에는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네. 이도훈 대표가 우리 이제 정부 고위층 뭐 통일부 장관이나 또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한미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 정부보다는 이제 북한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판이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이제 군수공업을 관장하는 이 군사 분야의 어떤 지도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주목받는 것은 네. 북한이 이제 새로운 길,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유적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새로 시작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그 이후에 확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삼국 중러 북이 미리 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작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부분 해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꺼낸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이 아직 그 해결된 건 아니지만 봉합 단계 들어가면서 네. 중국과 러시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목소리 자체는 북한이 이제 도발하지 않을 수 있는 남들은 명분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한반도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을 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 파국 상황을 막는데도 또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개입하는 것은 이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이걸 ICBM 말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예, 우선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무성 부상이 한 발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간을 뒀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10월 31일까지, 미국한테 시간을 줬는데, 일개 외무성 부상이 일주일 당겨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얘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어떤 뭐 전략적 도발을 할 거라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이번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개최될 거로 보이는 당 중앙 전원회의,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마 10년사에서 발표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북한이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이런 보도 외신에 따르면 발사대 준비 상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위성에 찍혀 있다고도 하고요. 또 이번 주말에 그 미군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좀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북한의 고위 간부가 그 크리스마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속 정찰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특이의 동향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ICBM에 대한 시설들을 확대한다든 이런 부분들은 뭐 즉각적인 뭐 발사 준비라기보다는 네. 지속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보도된 것들 보면은 바로 뭐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라기보다는 북한이 이제 ICBM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것을 이제 최근에 밝힌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도발할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오히려 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네.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그 당 군사위원회의 어떤 결정들을 추인하는 형태로 취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도발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내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중에 하나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국시켜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가 있는 중국에서 사실은 이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되는 시한이 왔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경제자들을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변수로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까지 해서 중국에 끝났죠. 5만 명,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0만 명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서 철수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완전 철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가 북한으로서도 매년 뭐 추정컨대 한 5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아마 미국하고 중국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돌파구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노영입니다.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성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